사실 IT 산업의 주역 역시 유대인들이에요. 미국 영화는 누가 만드는 거죠? 유대인. 금융산업 누가 주도하죠? 유대인. 그다음에 방송과 언론? 유대인. 미국 대선 같은 경우는 그럼 그 큰 돈을 누가 대주나요? 유대인. 보통 나라를 잃으면은 웬만한 민족은 50년이나 100년도 안 돼서 역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고 뿔뿔이 흩어져 살았음에도 2000년 이상을 민족적인 동질성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런 게 가능했을까요? 사실 IT 산업의 주역 역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이에요. 그렇죠. 네. 구글, 페이스북. 실리콘밸리를 창업하고 반도체 산업을 일으킨 이런 사람들이 사실 그 주역들이 유대인입니다. 제가 1990년대 중반에 뉴욕 무역관 부관장 시절에 그 블룸버그 회장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블룸버그 통신사를 찾아갔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서 회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하니까는 저를 회장실로 안내하는 게 아니고 거기 문 열고 들어가니까 기자들이 몇십 명 쭉 앉아 있는데 그 기자 중에 한 사람이 나오더니 자기가 블룸버그 그러면서 우리 일행들한테 브리핑을 쫙 해주고 통신사 곳곳을 견학시키면서 직접 설명을 다 해주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 사람 진짜 블룸버그 맞죠? 가짜 아니야? 네. 블룸버그가 그 나중에 뉴욕 시장도 하시고 예, 맞습니다. 그 세계 20대 부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 대단한 분이 직접 일을 다 해. 그래서 그때는 제가 유대인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왜 회장실이 없지? 왜 비서도 없고 기자들하고 같이 앉아서 일을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제가 유대인 공부를 하고 나서 비로소 알았어요. 유대인 기업가들은 대부분 사장실 없어요. 사장실에 앉아서 결제받고 그러지 않습니다. 항상 직원들하고 같이 앉아서 근무해요. 여러분들 주커버그 TV 뉴스나 다큐멘터리 보면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디 앉아서 근무하는지. 사장실에 앉아서 근무하잖아요. 항상 직원들하고 같이.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유래됐느냐 하면 유대인의 율법은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어로 체다카라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미슈파트인데 이걸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체다카는 공의, 의, 정의, 자선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고 미슈파트 역시 공평, 평등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체다카는 정의예요. 그다음에 미슈파트는 평등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이 두 사상에 철저히 각인돼 있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정의의 개념은 어렵지도 않아요. 공동체의 약자를 돌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미슈파트는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하늘 아래 모든 인간은 평등합니다. 바로 이 평등 사상에 유대인들이 강합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한 대접을 받으려고 들지 않아요. 그러면 회사에서의 직위나 군대 계급은 어떻게 이해할까요? 그냥 필요에 의해서 효율을 위해서 적당한 만큼만. 예, 맞습니다. 그들은 직위나 계급은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역할 분담이라고 생각하지 그것 때문에 사람이 상하관계에 노인되거나 종속관계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문제가 되는 그 갑을 문화. 의뢰 입장에서 갑의 비율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동등한 입장이니까 서로 이익을 얻으려고 거래를 하는 거고 또 그 거래 안에서 필요한 게 이제 계약서니까 계약서대로만 해준다면 뭐 특별히 어려울 게 없거든요. 갑질하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의 이 평등 사상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그 후추파 정신이 나옵니다. 후추파 정신이라는 게 이 도전적으로 질문하고 치열하게 논쟁하는 이러한 태도인데 이게 직장 내에서 신입사원과 최고 경영층 간에 심지어 군대에서 신병과 사령관 간에 그들이 그렇게 치열하게 논쟁하고 질문과 토론을 벌일 수 있는 게 이 평등 사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건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평등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상위의 개념으로 대화를 시작하면은 순수한 커뮤니케이션과 원활한 이러한 소통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유대인 기업가들이 강한 게 바로 그들의 소통 능력과 솔선수범인데 그게 바로 이들이 평등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영화 산업을 한번 보죠. 네네. 영화 산업이야말로 유대인이 창안한 산업입니다. 누가 만들었죠? 에디슨. 말씀하신 에디슨이 영사기와 촬영기를 발명하면서 그리고 에디슨 연구소에서 영화 제작을 위한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영화를 제작함으로써 영화라는 장르가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뉴욕 주변에 에디슨이 있었던 그 주변에 당시 영화 제작사가 한 100개 이상 난립을 했었는데 그 제작사의 제작자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이 유럽에서 유랑극단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화라는 장르가 세상에 나왔을 때 그들이 했던 유랑극단과 매치가 잘 됐던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산업을 하나 창안하면 꼭 그거를 독점화합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특기인데 사업화를 너무 잘하니까 막 네. 계약도 너무 귀신같이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맺고 그랬을 것 같아요. 영화 산업에서도 예가 아니어서 에디슨이 자기가 협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영화를 찍으려면 자기 촬영기, 자기 영사기, 자기가 만든 필름 등을 써야 하는 아주 세세한 그 규제 조항을 만듭니다. 근데 여기에 가장 먼저 반발한 세력들도 유대인 영화 제작자들이에요. 뉴욕에서는 에디슨 등살에 영화를 못 찍겠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집단 탈출을 합니다. 그래서 옮겨간 것이 헐리우드예요. 근데 헐리우드로 가면서 그 100개가 넘던 제작사들이 7개로 통폐합돼요. 그 중에 6개 제작사의 오너가 유대인들이고 월트 디즈니 하나 아닌데 그나마 거기에 역대 CEO들이 최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영화는 누가 만드는 거죠? 유대인. 맞아요. 유대인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유대인들은 영상 산업을 통해서 심하게 얘기하면 이미지 조작도 할 수 있는 거죠. 미국의 꿈 같은 것도 유대인 영화 제작자들이 만들어낸 그러한 일종의 환상을 정치적인 데 활용한 거고 잘 만든 영화 한 편이 어느 정도 돈을 벌 것 같아요. 현대 자동차의 몇백 배를 벌 것 같아요. 맞아요. 아바타나 어벤져스 이러한 거는 편당 약 30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30억 달러라면은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소나타를 300만 대 만들어서 수출하면은 한 30억 달러 정도 벌어요. 그만큼 고부가치 산업이고 그리고 또 영화 산업이 중요한 거는 미국에서 영화 산업 다음에 나온 게 라디오 산업이에요. 그다음에 라디오 산업에서 연장된 게 TV 방송 산업입니다. 근데 이거를 최유대인들이 창안하고 주도했어요. 그러니까 영화에서부터 라디오, TV를 거쳐서 영상, 방송을 그들이 주도하다 보니까 방송과 언론을 유대인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금융산업 누가 주도하죠? 유대인. 그다음에 방송과 언론? 유대인. 근데 이 두 개가 가장 크게 영향력을 미치는 집단이 있는데 그 집단이 정치인들이에요. 아하. 네. 정치인들은 선거 후원금, 정치자금, 언론의 지지가 그들의 아킬레스건입니다. 미국 대선 같은 경우는 보통 힐러리나 오바마 같은 경우에 그들이 대선 때 모은 선거 후원금만 10억 달러가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이 자기 돈으로 치를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럼 그 큰 돈을 누가 대주나요? 유대인. 유대인이라고 딱 찍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유대인을 중심으로 하여튼 한 큰 네. 손들이 대줘요. 네. 특히 월가의 큰 손들이 대줍니다. 자기를 대통령을 시켜준 사람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여론의 지지는 주로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방송과 언론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이 유대인이에요. 미국의 정치가들은 유대인한테 꼼짝 못합니다. 바로 이런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이 가장 강한 게 금융산업을 포함한 서비스 산업인데 산업. 예. 그대로부터 금융은 그들의 특허 분야였어요. 특허 분야라고 말하기보다는 사실은 다른 사람들, 특히 다른 종교에서는 이자를 받는 대부업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도 금지하나요? 이슬람에서 금지한다는 건 들었어요. 불교는 모르겠네요.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제가 안 받지 않습니다. 종교 전문가시라서. 기독교는요? 네. 기독교는 당연히 네, 금지하죠. 이자를 인정하지 않죠. 이자라는 건 시간에 대한 반대급부로 받는 건데 시간은 하나님께 속하는 건데 그걸 왜 인간이 이자를 받느냐라는 논리로 그대로부터
기독교는 대법을 전혀 인정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사회에서 대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 의해서 사실은 모든 금융기법이 발굴되고 발전돼 왔는데 그 근저에는 신뢰라는 근본 믿음이 있어서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간에 곧 종이 쪼가리 하나로 큰 재산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건 그건 신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고대로부터 금융산업이 발달해 온 그 과정을 쭉 살펴보면은 대부분 금융기법은 유대인들로부터 개발이 됐고 그것이 믿을 만한 이방인들한테 퍼져나가면서 금융산업이 오늘날과 같이 발전되어 왔는데요. 우리가 금융하면은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돼요. 금융이 가져다 주는 장점, 또 하나는 금융 때문에 폐해를 일으키는 단점,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우선 장점 측면에서는 금융산업으로 인해서 즉 예전에 높았던 이자율이 중간에 예금과 대출의 그 매개를 통해서 이자율이 내려갑니다. 이자율이 내려간다는 거는 돈이 풀린다. 예, 그게 이제 세상을 발전시키는 가장 중요한 동기로 활용돼요. 우리가 역사에서 보면은 예전 네덜란드 중상주의도 결국은 이자율이 싸게 내려감으로써 세계의 무역망을 건설하고 세계 투자가 그때 시작됐습니다. 산업혁명도 마찬가지예요. 영국이 연 한 15% 이자율이었는데 그 유대 금융인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이자율을 2.75%까지 떨어뜨립니다. 5배 이상 떨어뜨렸네요. 6배 예. 이상인가. 어휴. 그 옛날에 그렇게 낮은 이자율을 만들었다는 건 대단한 건데 그로 인해서 그 대규모 투자가 진행될 수 있었고 철도 산업 같은 그런 장치 산업이 전 세계로 전파될 수 있었어요. 그러한 공은 인정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금융이 돈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돈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로부터 돈이라는 거를 옮겨줘 가지고 삶을 좀 더 윤택하게 만드는데 기여한 건 확실한데 현대에 와서는 현대 금융자본주의는 이러한 역사적인 장점 못지않게 단점도 많아요. 네. 우선은 지금 시대는 상위 10%의 사람들의 재산은 계속 소득이 증가함과 더불어서 늘어납니다. 반면에 일반 국민 대부분인 90%의 국민들의 소득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소득 불평등뿐만 아니라 부의 편중이 심화되는데 여기에 현대 금융자본주의에 문제가 있어요. 상위 10%가 나머지 90%보다 더 많은 소득을 가져간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10명이 있는 사회를 가정해 보면 돈 잘 버는 한 사람이 나머지 9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 전체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돈이 안 들죠. 네, 맞아요. 돈이 안 들어요. 왜 그러냐면 중산층이나 서민들은 사실은 버는 대로 대부분 다 소비를 합니다. 저축 여력이 크지 않아요. 그런데 상위 10%한테 돈이 몰리면 그 사람들은 소비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들어간 돈은 사회로 환원되지 못하고 이렇게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점점 많아진다거나 부자들의 재산은 힘들여 근로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연 4-5배 이상 축적 속도가 빨라요. 네. 즉 자본소득이 근로소득보다 훨씬 성장 속도가 빠릅니다. 이게 자본주의 문제인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중산층이 점점 몰락해가지고 하류화되는 게 속도가 빨라져요. 그리고 근로 의욕도 안 생겨서 나라가 발전을 못할 것 같은데 제 주변에 이제 건전한 회사원들이 가끔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1년에 몇 천만 원 월급 받아봤자 뭐하냐. 그 상속 하나 건물 받아가지고 그냥 불어나는 게 훨씬 빠른데. 건물주의의 건물주라고. 네. 그래서 뭐 이런 계층의 사다리가 활성화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죠. 근데 계층의 사다리를 이야기했을 때 상속부자들 이야기하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70-80%, 많게는 90%까지 상속부자들이 많아요. 다수성가형 부자는 그만큼 적다는 거죠. 그리고 점점 줄어들고 있고. 예,
소득 불평등이 심각해진다거나 부의 편중이 심화된다는 거는 사회 문제하고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려는 전 지구적인 노력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부자 감세까지도 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그분은 진짜 있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아니, 4위는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말 좀 안 해주나? 유대인들이 대부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탈무드 안 읽나봐요, 그죠? 예. 네. 뉴욕에서 그 부동산 재벌이 되려면 유대인들하고 친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러다가 4위도 맞았겠죠. 네. 네네. 이방카가 한국에 왔을 때 코시어 음식을 먹었다고. 이건 그러면 율법을 지키면 탈무드를 읽는 유대인인가 봐요? 그럴 수도 있죠. 쿠시너가 이제 정통파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정통파 근데- 유대인은 탈무드를 배우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유대인들이 2000년 이상 그렇게 디아스포라, 즉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으면서도 그들이 그렇게 잘 살아낸 배경이 무엇일까요? 그들의 결속력의 핵심은 쯔다카예요. 왜 그러냐면 쯔다카의 기본 정신이 도와주는 거거든요. 도와주는 거면 상대방의 것을 이렇게 뺏어오는 게 아니라 내 것을 나눠주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나눠주게 되면 사람들은 서로 뭉칠 수밖에 없어요. 이익이 되는데 그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계속 결속이 되는 거죠. 그들이 고대로부터 살아왔던 어떤 삶의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능력껏 벌어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쓴다라는 게 그들 공동체 사상이자 철학입니다. 이 얘기는 능력껏 번다는 거는 자본주의의 효율을 활용해서 개인이나 집단이 알아서 버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기들이 벌었다고 그들이 쓰는 게 아니라 그걸 공동체에 다 내놓습니다. 이거는 공산주의 같아요. 예. 예.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나누었습니다. 돈을 버는 방식은 자본주의 자본주의. 방식으로 벌어요. 예. 근데 돈을 쓰는 방식은 공산주의. 공산주의 방식이에요. 절묘한 조합. 칼막스가 어느 민족인가요? 유대인입니다. 예. 러시아에서 혁명을 주도했던 그 레닌과 트로츠키는 유대인이군요. 몰랐어요. 예. 트로츠키는 유대인이고 예. 나중에 레닌은 그 어머니가 유대계라고 밝혀졌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를 지금도 움켜쥐고 있고 금융산업을 거의 발전시킨 민족들이지만 사실은 뭐 자본주의 금융산업 이것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막 네, 이런 그럼요. 것까지 온갖 실험을 다 해본 사람들이네요. 네네. 너무 근데 재밌다. 그게 예. 새롭게 그들이 개발한 어떤 이데올로기가 아니고 그들이 살아왔던 방식의 일부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돈을 벌 때는 자본주의 방식으로 돈을 벌어요. 그대로부터 지금까지. 네. 근데 돈을 쓸 적에는 공산주의 방식으로 공평한 분배 원칙에서 썼기 때문에 뭐 칼막스가 느닷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만든 게 아니고 그들이 살아왔던 방식의 일부분을 표현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율법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밭에 기퉁이는 베지 말고 그저 놔둬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와서 베어가게 하고 곡식단을 나를 때 곡식단에서 떨어진 것들은 절대 줍지 말고 그리고 이제 뭐 1년, 3년, 5년 뭐 이럴 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11조 같은 걸 또 하는 해가 있어요. 그런 것을 제도화 시킴으로써 한 사람도 굶어 죽거나 사회적인 안전망이 없어서 고난을 겪는 그런 일은 없도록 그런 사회복지 시스템을 이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유구한 세월 속에서도 정교를 지키는 사람들을 통해 계속 유지되어 왔던 거죠. 우리가 굳이 국가와 민족이 아니더라도 사람이 살아가는 거는 결국은 관계,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와 또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토대가 신뢰와 인성입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꼭 어떤 민족주의나 어떤 국가주의를 염두에 두지 않더라도 인간이 살아가야 하는 기본적인 요소죠. 그런 의미에서 그들의 강점을 살펴보는 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